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42세 여성입니다.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시집살이에 대한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결혼을 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시댁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기혼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겪었어요. 돈 없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서러운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뒷골목만 전전하면서 살았던 탓에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저희 집처럼 산다고 생각해서 가난한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을 하는 아버지의 수입은 일정치 않아서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셨죠. 저도 그런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를 마치면 독서실로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곤 했죠. 제 방이 따로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니까 없는 형편이었지만 엄마께서 독서실을 끊어주셨어요. 평소처럼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엄마와 같이 집에 가려고 식당으로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서빙을 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억지로 자기 옆에 앉히려고 하더라고요. 내일 모레 50인 여자 얼굴이 왜 이렇게 고운 거야? 조금만 꾸미면 처녀라고 해도 믿겠어. 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사장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빠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허, 아무리 바빠도 단골 손님은 챙겨야지. 엄마가 싫다고 해도 환갑을 넘긴 것 같은 아저씨는 막무가내였어요. 끝까지 엄마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식당 여주인도 보고만 있는 게 손님 시중을 들어주라고 눈치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하는 수 없이 술을 따라주었는데 아저씨는 노골적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어, 어딜 보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수치와 모욕감을 느낀 엄마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저씨가 화를 내면서 상을 엎어버렸어요. 야, 누가 연애를 하자고 했어? 말동무나 해달라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에이, 술맛 다 떨어졌네. 아저씨는 기분을 잡쳤다면서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돈을 못 받은 게 분했는지 여주인이 엄마를 불러서 몰아세우더라고요. 이런 일 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 비위도 맞춰줘야지. 뭐가 잘났다고 손님한테 대들어? 이따위로 할 거면 나오지 마. 너 때문에 손님 더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여주인이 거세게 몰아붙이자 엄마는 그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할 뿐이었어요. 저는 식당 밖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날 키우느라 내가 대학 가겠다고 공부하느라 엄마가 저 고생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죠.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 동분서주 뛰어다녔지만 고졸의 사회 경험도 없는 초년생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때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담임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셨죠. 고3 담임을 맡으셨을 때 제 집안 고민을 들어주면서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응원해주신 분이라서 졸업 후 스승의 날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모교로 가서 선생님을 뵙자마자 제 취직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스승의 날이라고 와준 거야? 취직하느라 여유도 없을 텐데 무슨 시간을 다 내줬어. 안 그래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요. 일단 알바 먼저 해보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좋은 일자리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 제가 시무룩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지인의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일을 맡아줄 격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정말요? 말이라도 감사해요. 저를 생각하는 선생님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선생님께서 그 회사로 가서 사장을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사장님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면접 자리가 편안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저를 보더니 예쁘다, 야무질 것 같다, 귀엽다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무섭고 딱딱한 분위기일 것 같아서 전날에 잠도 잘 못 잤는데 괜히 긴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수미, 네가 수미구나.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니 말 놔도 되겠지? 네, 그럼요. 저를 본 사장은 대뜸 말을 놓겠다고 한 게 좀 그랬지만 어른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모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봐서 알겠지만 작은 무역회사야. 일은 크게 힘들지 않을 거야. 문제가 생기면 나하고 상의하면 돼. 내일부터 나와. 네? 이렇게 바로요? 왜? 다른 직장 구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면 되겠네. 사무실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게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출근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첫 직장이라 세상 물정 모르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사장님이 알려주신 주소로 출근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사장님께서는 절 딸처럼 생각하신다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추근덕댔어요. 간단한 복사와 팩스 보내는 법을 알려주신다더니 제 손을 만지려고 애쓰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내일은 절대 출근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근 시간까지 절 붙잡고 안 놔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디 가려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다. 퇴근하고 뭐해? 같이 저녁 먹고 가라. 집에 가야 해요. 이거 놔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손만 살짝 스쳤구먼. 피하기만 하고. 내가 그렇게 더러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울긴 왜 울어? 내가 뭘 했다고? 나는 딸같이 챙겨주려고 그랬던 거야. 어디 가서 나 때문에 울었다고 하기만 해봐.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사장님도 선생님이 생각나는지 절 놔주시더라고요. 면접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출근을 한 게 참 바보 같았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너무 어렸고 세상 물정 몰랐어요. 지금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통쾌하게 한 방 먹여줬을 텐데 말이죠. 당하고만 있던 게 얼마나 분했는지 가끔 그 사장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답니다. 퇴근한다며? 얼른 가! 선생님한테 이르면 너 오늘 일한 거 돈이고 뭐고 없다?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사장도 제가 서럽게 우니까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담배를 뻑뻑 피면서 제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가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회사가 다 이런 곳인가 싶었어요. 제가 1시간 떨어진 집에 도착하니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일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갔다며? 선생님께서 무척이나 당황하시면서 제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사장의 얼굴과 사장이 내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바보 머저리였죠. 그때 속 시원하게 그 변태가 한 짓을 고발해서 망신을 주는 거였는데 말이죠. 지금의 저라면 뭐? 제가 일하다가 뛰쳐나가요? 마음 같아서는 그 대머리 이마를 신명나게 때리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날 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놓고 아주 지 마누라 마냥 만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놈을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것뿐이라서 이걸 말해봤자 소용이 있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일이 잘 안 맞아서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선생님은 할 말을 잃으셨는지 한숨을 쉬면서 저보고 쉬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담임쌤과 연락도 끊겼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죠. 사람 만나기가 힘들었고 특히 그 사장과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를 만나면 머릿속이 새까매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러 가면 항상 사장 또래가 저를 맞이하니 면접을 잘 볼 수 있을 리가요. 회사에 가서 또 부당한 짓을 견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장님이나 대표님의 질문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취업을 하지 못했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매일 가던 편의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곳에서는 사장 또래가 안 보였고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늘 카운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31살의 젊은 남자였어요. 사장님은 남자치고는 말이 많은 편이어서 수다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사장님과 같이 일할 때 힘든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웃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미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사장님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했지만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사장님의 말에 맞장구를 쳐줘야 했어요. 네, 사장님, 너무 웃겨요. 진짜 재미있으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은 삐쳐서 토라져 버렸거든요. 그건 말고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쩌다 진상 손님들이 있었지만 사장님이 처리해줬습니다. 수미야, 우리 둘만 있을 때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아, 그래도 사장님인데. 야, 우리 사이에 뭐 어때?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해서 오빠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나자 저는 사장님을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슬며시 말을 놓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남자친구는 있냐, 엄마 아빠는 뭐 하시냐, 학교는 안 가냐 등등 다양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불편한 질문들이라서 그럴 때마다 표정이 굳었죠. 그냥 뭐 엄마 아빠는 일하시고 학교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네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기분 나빴어? 자꾸 물어보셔서 좀 그래요. 아, 불편했구나. 나는 대학을 안 갔거든. 난 괜찮아서 불편할 걸 생각 못했다. 요즘 전문대라도 가는 추세니까 왜 안 가나 궁금했어.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면 도와주려고 했지. 어떻게 도와주게요? 등록금이라도 내주시게요?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줄게. 도대체 왜요? 처음에는 나한테 원하는 게 있나 싶었어요. 저한테 트라우마를 안겨준 그 대머리 사장이 생각나서 의심이 가더라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요? 저는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편의점 사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내 동생이랑 닮아서 그래. 내 동생이 대학 가고 싶어 했는데 그때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갔거든. 그렇게 여유 있음 지금이라도 보내면 되잖아요. 집을 나갔어. 가난해지니까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대학 가겠다고 하면 좋겠다. 그럼 당장이라도 보내줄 텐데. 사장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동생이 그립다고 말하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가난이라는 게 참 무섭다고 말하는데 공감이 가기도 했죠. 사장님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무용담을 들려주는데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의점 하기 전에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 평범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단계 회사인 거 있지? 조용히 나오느라 고생했었지. 그때는 정말 세상 물정 몰랐어. 주식 공부해서 번 돈 아니었으면 편의점도 못 차렸을걸? 어떻게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주식은 물론 공무원 공부, 자격증 공부, 공부랑 공부는 다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배울 점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자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아졌죠. 처음 며칠은 편의점 근처 술집만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장님 집에서만 먹게 되었어요. 퇴근 후 술을 마시는 횟수만큼 저희들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죠. 그때부터 저는 사장님에게 반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방심해서일까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술김에 딱 한 번 잤는데 한 달 뒤에 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전 오빠를 믿었어요. 설마 애를 지워라, 어떻게 해봐라, 책임 전가하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애를 가졌다는 말을 꺼내자 오빠의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애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뭐라고? 지금 그 반응은 뭐야? 아니, 왜 화를 내?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어차피 책임질 거 좀 좋게 말해줄 수 없어?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한숨 쉰 게 그렇게 잘못했어? 정말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울며 겨자 먹기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울 용기도 없었고 지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오빠 집안이 돈이 많은 알부자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내심 애만 키우면서 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좋다고만 생각했던 장점이 결혼을 해보니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댁에 돈이 많은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반대로 제 친정에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시어머니를 만난 다음에 돈이 없으면 결혼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난이 얼마나 컸는지 시어머니께서 제가 고졸에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직 돈 문제를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있는데 아버지는 노가다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고? 네, 어머님, 맞아요. 집도 없이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는 것도? 네, 맞아요. 제가 기가 죽어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 나이도 젊은 게 어디 취직도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사정은 무슨 사정? 집안이 그 꼴이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갈 생각을 해야지. 편의점 알바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생각하면서 어떻게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너도 그렇고 네 부모는 염치라고는 없는 거니? 시어머니는 첫 대면인데도 대놓고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또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우리 아들을 꼬셔? 임신도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우리 아들이 돈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긴 말 할 거 없어. 난 이 결혼 반대야. 없어도 이렇게 없는 집안하고 사돈 맺었다가는 우리 집안까지 거덜나고 말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에 돈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애를 가졌는데 그냥 두면 어쩌라고.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애 때문에 저런 거지 발사개 같은 것한테 발목 잡혀서 평생을 살겠다는 거니?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나오니까 잠자코 보고만 있던 아주버님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엎질러진 물이야. 진호가 성급했던 건 맞지만 재수 씨를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냐고 귓속말을 하는 거 있죠? 아주버님이 편의점도 이제 자리 잡아서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다 들리게 속닥거리시더라고요. 이보다 좋은 부지도 없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식당도 옮기면 우리가 손해라고 쑥덕거리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속이 상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탐탁지 않은 얼굴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며느리가 집안에서 놀고 먹는 꼴은 못 본다. 결혼하면 내 식당에 나와서 일하거라. 식당이요? 그래,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건 알고 있고 내가 땡땡 식당 운영하고 있는 거는 모르고 있었나 보지? 시어머니가 비꼬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땡땡 식당은 동네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큰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이라면 꽤 오랫동안 돈을 갈퀴로 모았을 텐데 제가 남편을 쳐다보고 있으니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군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이 예전에 어려웠고 동생이 대학을 못 갔고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댁을 나오면서 왜 거짓말했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술 먹다가 헛소리한 걸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작자한테 넘어가 임신을 하다니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한번 잤으면 해서 이런저런 말로 제 마음에 들려고 떠본 거였어요. 제가 대학 이야기나 돈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퉁명스럽게 변하고 옷도 추레하게 입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죠. 당신 거짓말하니까 좋아? 나랑 자려고 별수를 다 썼구나. 남편은 제가 비꼬는 말을 내뱉었는데도 끝까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식당은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원래 그 식당은 시아버지 소유였는데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시어머니께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거가 아니라 시어머니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해? 오히려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 외식하면 무조건 땡땡 식당으로 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우기지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도 엄청나지.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와 제 아이가 버려질 뻔했지만 이 맛집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때부터 가시밭길 같은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산부인 제 사정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고 식당 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애를 낳기 바로 전날까지 밭에서 일을 했다. 애가 졌다고 핑계대면서 게으름 피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저는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으면서 식재료들을 옮기거나 다듬어야 했죠. 청소와 서빙까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몇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어요. 어찌나 저를 부려먹던지 식당 직원들도 저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를 깠다, 대파를 다듬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굴에 흐른 눈물과 땀까지 대신 닦아주셨습니다. 아휴, 애가 진 며느리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애 떨어지면 어쩔 거야.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저는 재료 손질하고 갈 테니까 얼른 먼저 퇴근해 보세요. 에휴, 이걸 다 언제 하려고 퇴근하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일을 도와주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탱자탱자 놀면서 말만 많다, 성질이 더럽다, 텃세가 심하다, 뒤에서 험담을 하는데 속이 시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식당 일하는 아주머니들보다 시어머니를 더 많이 보니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어요. 야, 이리 와봐. 진호가 편의점 알바를 뽑겠다는데 내일부터는 편의점에도 나가라.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사람을 쓸 필요 없잖아? 주방보조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다짜고짜 부르더니 편의점 일도 하라는 거 있죠?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어요. 홀몸도 아닌 제게 식당 일을 마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남편을 도와주라뇨. 네? 어머니, 저 홀몸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제가 그럴 수 없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옆에 서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미쳤어? 지금도 힘들게 일하는데 편의점에 나와서 두탕을 뛰라는 거야? 그러다 유산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넌 닥치고 가만히 있어. 자꾸 대들면 편의점 팔아버릴 거야? 내가 애야? 왜 자꾸 편의점으로 협박하는데? 뭐 협박? 그러니까 주식한다, 자격증 공부한다, 공무원 한다 나댈 때부터 잘했어야지. 집에서 노는 놈 편의점 줬더니 뻔뻔 실없네. 식당 잘 안 돼서 빚더미 나 앉았을 때를 생각해봐. 너 그때였으면 집도 없이 길바닥에서 잤어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바보 같더군요. 남편이 한 말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주식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편의점을 시작했다고 말했나 봅니다. 자격증이니 공무원이니 말만 번지르하게 해놓고 호감을 산 남편이 미웠죠. 하지만 한편으론 잠시나마 남편을 성실하고 멋지게 본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찔렸는지 제 눈치를 보면서 소리치더군요.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대학 보내준다고 할 때 대학이라도 가지. 나이 먹고 대학 가는 게 뭐가 창피하다고. 그냥 너 같은 놈은 지원해주지 말 걸 그랬다. 취직도 싫다고 고집 피우는 놈을 내가 뭐가 예쁘다고. 시어머니의 독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학구열 있고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한 남편이 대학도 가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으려고 했더군요.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의 본성을 불더군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집에 돈도 많은데 집안에 한 명쯤은 먹고 놀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수미한테도 일 시키지 마. 내가 어떻게든 편의점으로 먹여 살릴게. 뭐? 돈 많은 집안 믿고 2년 넘게 백수로 지내겠다고 뻐긴 놈을 무슨 수로 믿어? 시어머니가 남편 등짝을 짝 한 번 때리면서 그렇게 원하던 사장님 소리 듣더니 미친 거냐고 소리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 편의점이 어떻게 네 거냐,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뻔히 보였죠. 저도 이 집안에 사는 이상 시어머니께 꼼짝도 못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식당 일을 끝내고 바로 편의점 일을 하러 갔죠. 남편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온 저를 보자마자 창고 쪽으로 손짓하더라고요. 여보, 힘들지? 당신은 창고에서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께서 알지 않으실까?
아냐, 절대 몰라. 내가 오면 나오라고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창고에 누울 곳을 만들고 쉬도록 해주었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제가 뭘 하는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업자를 통해서 편의점 CCTV를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앱을 휴대폰에 깔아놓고 저를 감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더니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일을 하라고 했더니 나를 속이고 잠만 퍼질러 자면서 남편을 부려먹어? 한 번만 더 나를 속이려고 들면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그렇게 하라!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던 저는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죠. 주말이라 정신없이 바빠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보이더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실은 카트를 밀고 가다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넘어져 버렸죠. 병원에서 눈을 뜨자마자 의사가 저를 보더니 빈혈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셨어요? 이제 막 7개월을 넘겼으니 지금부터가 고비예요. 철분 보조제 꾸준히 먹고 무리하지 말고 쉬셔야 합니다. 하루 정도 입원하라는 말까지 듣자 이제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라도 푹 잘 수 있는 게 어디인가 싶었는데 다행히 곁에 있던 남편과 아주버님이 합세해서 시어머니께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고 설득해 주셨어요. 엄마,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재수 씨는 엄마 손자를 낳을 사람이야. 해산할 때까지만 쉬게 해줘.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부탁을 하자 제가 일을 쉬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던 남편과는 달리 아주버님은 우등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에 유명 대기업의 기획실에서 일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은근히 남편과 아주버님을 비교하면서 차별을 하곤 했죠.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푹 쉬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까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후 분가를 하지 않고 시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돌아오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청소며 빨래 같은 집안일은 전부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 뒤에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아직 빈혈 증상이 남아있으니 당분간은 편히 쉬면서 몸조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할 것을 권했어요. 남편도 조리원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알고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 미쳤어? 돈을 길바닥에 뿌리는 한이 있어도 저게 조리원에 들어앉아서 호강하는 꼴은 못 본다.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조리원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젖먹이 아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남편이 슬며시 저를 친정에 보내서 한 달이라도 몸을 추스르게 하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어요. 딱 2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제게 식당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젖먹이 아들을 키우면서 식당 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집안에서 아주버님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너는 진호처럼 말도 안 되는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좋은 혼처를 찾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혼처를 직접 물색했고 전문 중매쟁이를 통해서 좋은 집안의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고른 동서의 집안은 만만치 않았어요. 사업가 집안으로 재력이 탄탄했고 동서는 해외 유학파 출신의 교양과 세련미가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아주버님도 동서의 외모와 조건이 마음에 들었고 둘은 교제를 한 지 몇 달 만에 바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불똥은 저한테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저와는 정반대의 좋은 조건을 가진 동서와 비교하면서 심한 모욕감을 주었어요. 너도 나한테 맡겼으면 네 형수처럼 좋은 여자 만났을 거 아니냐? 아휴,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저 같은 여자를 데려왔다고 때늦은 타박을 늘어놓았어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동서도 저를 무시한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께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 학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 대학을 안 갔다고요?
대학 안 가고 취직부터 한 거예요? 취직은 무슨, 편의점 알바한 게 전부란다. 그럼 왜 대학을 안 갔대? 올케는 참 욕심이 없나 봐요. 동서는 첫 대면부터 저의 학력을 들먹이면서 무시했고,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을 늘어놓으면서 제 귀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괘씸하고 분했지만 빵빵한 친정을 등에 업고 잘난 척을 하는 동서에게 고분고분 따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손이 동서였고 나이도 저보다 많아서 시어머니 말고 상전이 하나 더 생긴 꼴이었죠.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가관이었어요. 저를 볼 때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을 짓다가도 동서를 보면 입이 귀에 걸려서 활짝 웃으면서 아양을 떨더라고요. 둘이 죽이 맞아서 히히덕거리는 꼴을 보면 정말 비참했지만 가난이 죄라서 모욕과 수치를 참아야만 했습니다. 동서는 결혼 후에 당연히 분가를 해서 살았지만 자주 시댁에 들렀어요. 시댁에 올 때마다 동서는 좋은 선물들을 사와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해주었어요. 아니, 이건 말로만 듣던 한정판 땡땡 가방 아니냐? 세상에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걸 어떻게 구했니? 국내에서는 당연히 못 사죠. 파리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구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 마다지. 고맙구나. 며느리라고 하나 더 있는 건 지금껏 시애미한테 선물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둘은 만나기만 하면 저를 무시하게 바빴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 무리하지 말고 푹 쉬면서 몸조리하거라. 애 낳고 나면 호텔 같은 조리원을 예약해놨으니까 거기서 지내면 될 거야.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첫째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네요. 아니다. 요즘 세상에 딸이면 어떠냐?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애를 낳을 생각만 해. 아무리 제가 내세울 것 없다고 해도 며느리인데 대우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동서는 출산을 했는데 아쉽게도 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좋아라 하면서 웃기만 하셨죠. 제가 아들을 낳았어도 쳐다보지도 않던 것하고는 딴판이었어요. 오히려 저보고 동서 뒷바라지를 하라는 명령을 하더라고요. 너 내일부터 큰애 조리원에 가서 뒷바라지 해준 다음에 식당으로 오거라. 오후에 늦게 나와도 되니까 큰애 잘 보살피도록 해. 시어머니는 저를 동서의 전속 몸종으로 임명해버렸어요. 선심 쓰는 것처럼 오후 늦게 식당에 나오라고 했지만 식당 저녁 장사는 4시 넘어서 준비를 시작하니 제게는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명령이니 저는 별 수 없이 동서의 산후수발을 들기 위해 조리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조리원이라기보다는 특급 호텔같이 최고급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야, 물 좀 줘. 그리고 애 젖병 좀 물려줘. 평소에도 저를 함부로 대했지만 출산 후에 약간의 우울증 증상이 생긴 동서는 저를 더 거칠게 대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 애를 돌보는 일까지 제게 맡기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애를 울리기라도 하면 벼락같이 호통을 쳤어요. 야, 애를 왜 울려? 바보 같은 게 꼴값을 떨고 있네. 정말 성질대로 하면 뺨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제 인생이 박살나게 되니 초인적인 힘으로 동서의 구박을 견뎌냈어요. 그러다 우연히 동서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조리원에 도착해서 동서가 혼자 쓰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잘 지내? 너무 보고 싶어. 내일 조리원으로 한번 올래? 뭐? 괜찮아? 여기 들락거리는 년은 내일 오지 말라고 할게. 그래, 남편은 편의점 본다고 정신없어. 시모가 진짜 구두쇠라서 돈이 많아도 사람을 안 쓰려고 하더라고. 아, 시댁에서는 당연히 내가 다른 남자에 나온 거 모르고 있지. 그걸 알고 있으면 그 노인네가 가만뒀겠어? 처음에는 아주버님과 통화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동서가 다른 남자애를 낳았다니. 제가 충격에 빠져 있다가 몇 분 뒤에 방 안으로 들어가니 동서가 자기 친구들이 올 거니까 내일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적당한 기회를 보다가 동서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서 그녀의 휴대폰을 살펴보기로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그 전에 얼핏 봤는데 단순한 패턴이라서 쉽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패턴을 열어 톡과 문자 등을 빠르게 훑어보았는데 내연남과 주고받은 낯뜨거운 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내연남이 그녀에게 보낸 사진들이었어요. 내연남은 동서와 은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그걸 동서에게 보냈던 겁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는 변태들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서가 샤워실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증거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식당으로 갔죠. 조리원에 있을 시간인데 여기는 왜 왔어?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뭐라 하든 간에 휴대폰을 열어서 동서와 내연남이 저지른 낯뜨거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시어머니는 입이 딱 벌어졌고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조리원에 갔다가 동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남자애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애라고? 우리 며느리가 다른 남자애를?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절 보고 있길래 당장 조리원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동서는 방 안에서 내연남이랑 있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끼고 있던 팔짱을 풀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로... 너 다른 남자애를 뵀어? 그런데 우리 아들 애인 것처럼 군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와서 이런 말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동서가 제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하긴 들키더라도 저한테 들킬 가능성이 높았으니 저를 의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동서, 제가 다 들었어요. 다른 남자애를 가졌다면서요? 동서가 낳은 애가 저 남자애예요? 옳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동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비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 같으면 친자검사 해봐요. 친자검사라뇨? 자기야 아니라고 말 좀 해봐. 동서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말았어요. 얼떨결에 내연남을 두고 자기라고 부르고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막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받은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뭐? 자기야? 이런 못된 것 같으니 감히 네가 바람을 피우고 다른 놈애를 낳아? 이런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것! 시어머니가 동서 머리채를 뽑다 못해 얼굴도 쥐어뜯을 것 같아서 친자검사부터 해보자며 붙잡아서 말렸어요. 그 길로 얼른 어머님을 데리고 나와서 조리원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사드렸죠. 동서가 저를 씹은 만큼 동서에 대한 분노를 내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속 시원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같이 지낼 시댁 분위기를 생각해 열심히 맞장구 쳤답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좀 진정이 되신 것 같았어요. 출장 끝나는 대로 친자검사부터 해보라고 해야지. 내가 내 두 눈으로 봐야지 믿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의 출장이 끝나자마자 동서의 불륜을 알렸어요. 그 길로 바로 친자검사를 한 결과 유전자 불일치로 나왔죠. 결국 동서는 엄청난 위자료를 물고 이혼당해야만 했습니다. 동서를 쫓아낸 다음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몸져 누웠어요. 엘리트 아들이 이혼남이 되었다는 사실에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을 알아 누워있는 걸 제가 간호하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너같이 묵묵히 내 말 들어주는 건 너밖에 없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라니 네가 고마워서 이러는 건데. 저한테 사과하고 고맙다고 하고 어머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내가 뭘 했다고 그러니? 쥐뿔도 없는 애 데려다가 식당일 가르쳐줘, 편의점일 가르쳐줘,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구먼. 시모가 온 힘을 다해 잠긴 목소리로 소리치는데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제가 왜 이런 사람을 간호하고 있었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가난하고 처량한 현실 앞에서 굽실거리는 게 익숙해졌는지 자연스럽게 못살게 구는 시모 수발을 들고 있는 꼴이란. 저도 모르게 이혼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혼할래요. 그동안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면서 몸종처럼 부려먹은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할 거예요. 뭐? 너 제정신이냐? 네, 아주 정상이에요. 몇 년 동안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죽도록 일을 했어요.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제 몫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아주 미쳤구나. 그래, 소송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인데 돈을 내놓으라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그럼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미친 사람이랑 살기 싫을 테니까 제가 나가서 살게요. 그 길로 단촐하게 짐을 싸서 나갔던 것 같아요. 돈 한 푼 없어서 찜질방에서 살거나 PC방에서 뜬 눈을 지샜지만 시댁에서 살 때보다 마음 편했어요. 시댁을 나온 뒤로 일도 술술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재산 분할은 어림도 없다고 버텼지만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결혼 후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시어머니의 식당 일을 했던 것과 그동안 당한 인격적인 모욕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해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받은 위자료로 평소에 관심이 있던 네일 아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 네일샵까지 차리게 되었네요. 3년이 지난 지금은 고정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서 저와 아들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답니다. 제가 한많은 시집살이를 정리한 뒤에 느낀 건 며느리는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과 불편한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방시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웃음이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